오늘 웨비나는 8월달 첫째 주부터 시작했던 DOE 특별 웨비나, 매주 한 번씩 했던 특별 웨비나의 마지막 네 번째 커스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네 번의 웨비나는 이렇게 점프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그 점프 코리아로 치면 여기 점프 코리아 유튜브 사이트에 그 동영상이 녹화본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디스커버링 점프에도 그 유튜브 링크하고, 그다음에 웹이나 강의 자료 같은 게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좌우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녹화본이라든지 웹이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그 DOE 특별 세미나의 주제인 커스텀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한계 또는 조금 아쉬운 점 이런 걸 살펴보고, 그런 아쉬운 점들을 커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커스텀 디자인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양한 그 유형의 예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점프를 열면은 커스텀 디자인은 DOE의 플랫폼의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커스텀 디자인만 커스텀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넓게 보면 밑에 있는 두 개까지도 넓은 의미의 커스텀 디자인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커스텀 디자인은 전부 DOE 플랫폼의 메인 기능이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 메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거의 모든 종류의 DOE를 여기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기능에서 담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걸 굉장히 융통성 있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DOE 밑에 있는 두 번째 오그멘트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 확장 설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 실험이 있을 때 기존 실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추가 실험을 할 때 추가가 오그멘트니까 그 추가 실험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동일한 형식은 동일한데 의미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실험은 원샷 실험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험 수준을 넓게 잡아서 1차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차 실험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차 실험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다음 실험을 하고 하는 어떤 순차 실험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순차 실험의 경우에 활용할 수도 있는 그 플랫폼이 오그멘트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EGDOE, 한국말로 간편 DOE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서 활용하면 우리가 실험을 설계하고 분석하고 그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까지 이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우리가 디자인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보고서를 레포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없게 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여기 커스텀 디자인, 점프 DOE 메인 기능인 커스텀 디자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스텀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놨었는데, 실험 계획법, 그러니까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험 결과의 분석 해석이 아니고 실험을 디자인하는 거, 실험을 잘 디자인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커스텀 디자인인데, 그 커스텀 디자인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어떤 특징은 뭐냐면 그 그 실험을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맞추어라. 거꾸로 문제에 맞추어서 실험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클래시컬 디자인의 완전 배치법, 부분 배치법, 반응 표면 실험들은 이런 실험은 실험 디자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 조건에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처한 문제,
디자인을 맞춰라. 이렇게 하는 게 커스텀 디자인의 두 번째 철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험 상황에서 어떤 실험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문제점, 한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최적화를 위해서 공유 효과 같은 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반응 표면 실험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팩타에서 뭐그 재료의 종류라든지 생산 라인이라든지 장비 같은 범주형 변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반응 표면 실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실험 결과를 가지고 2차 실험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전 실험 결과 플러스 알파해서 그 전체적으로 나중에 실험을 토탈로 해석해서 하는 것을 전제한 2차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런 것들도 클래시컬 디자인에서는 조금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4번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는 실험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과거의 실험에서 어떤 규명된 도메인 나리지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험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포함되지 않는데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별량 인자의 영향을 어떻게 담아서 감안할 거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최적 조건에서 점포를 반영해서 시뮬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9번 그 실험 요인들이 모델링 타입이 팩터의 모델링 타입이 연속형, 범주형, 그다음에 이산형 숫자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이거는 모델링 타입이 다양하면은 실험 설계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뭐 이렇게 간편하게 실험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등등의 클래시컬 디자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점프의 DOE가 카스텀 DO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스텀 DOE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골라보면 우리가 실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배웠던 스크리닝 실험, 반응 표면 실험도 있고 안 배웠던 뭐 이렇게 혼합물 실험, 그다음에 랜덤 블록을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랜덤아이즈 실험 순수에 제약이 있는 그 스플릿 플롯 같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부 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팩터의 모델링 타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 타입이 연속형이냐, 이산형 수치라든지 범주형이나 또는 블락킹이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유형의 인자를 포함을 해서 실험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이산형 수치라든지 범주형 블락킹 인자일 경우에 그 클래시컬 디자이너는 보통 뭐 2수준 정도밖에 실험을 고려하기 일반적인데 우리가 수준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커스텀 디자인에서는 이런 이제 팩터에 대해서 다양한 수준의 실험 설계가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험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X1, 2, 3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우리가 보통 세 가지의 메인 이펙트, 그 다음 세 가지의 이인자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고려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상호작용 효과 중에서 하나만 포함해서 실험을 하고 싶으면 그것은 다른 플랫폼에서 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고 커스텀 디자인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컬 디자인은 실험 횟수의 제약이 좀 많은데 커스텀 디자인에서는 실험 횟수가 최소 실험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효과수의 플러스 1인 최소 실험수 이상이면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실험 횟수를 설정이 가능하고 특히 6번 어떤 제약 조건 내지는 실험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베이스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한두 가지를 캡처하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따가 실습할 건데 일단 캡처하는 결과를 보면 만약에 연속형 4인자가 있고 공유력과 추정을 하기 위해서 RSM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카스텀 디자인하고 클래시컬 그 RSM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클래시컬 RSM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참정하신 분들은 배웠겠지만 이게 이제 박스 뱅캔으로 실험을 하면 최소 실험수가 27개고 그다음에 중심 합성법으로 실험을 하더라도 26번을 실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카스텀 디자인을 활용하게 되면
디폴트로 공고되어 있는 실험 횟수가 21번으로 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미니멈 런 수가 15번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15번, 그 다음에 공고되는 거는 21번 정도로서 많은 표면 실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시컬 디자인보다는 실험 횟수에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약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범주형 변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나 온도와 같은 연속형 벡터가 두 개 있고 촉매 종류 ABC와 같은 이런 범주형 변수가 있을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공유력과 2차 공유력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반응 표면 실험을 한다고 하면 클래시컬 디자인에서는 지금 이 촉매와 같은 범주형 변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래시컬 디자인에서는 반응 표면 실험을 디자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지금처럼 촉매 A는 상관이 없는데 촉매 B 또는 C에서 그 온도의 특정한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 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지 않겠다,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실험 디자인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클래시컬 디자인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카스텀 디자인에서는 쉽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하고 다르게 커스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조금 낯선 쉽지 않은 용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옵티멀리티, 그러니까 옵티멀리티 크라이티어 최적 기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어진 실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설계를 수학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기준인데 이 옵티멀리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D 옵티멀리티하고 I 옵티멀리티입니다.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요 D 옵티멀리티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1차 또는 고차의 여기 모델을 단순화해서 1차로 이제 제가 가정해서 y는 x 플러스 b라고 표현한다면 또 D 옵티멀리티는 이제 배기 개수의 분산이 최소화하도록 즉 x 요인의 설명력이 높도록 극단값에서 많이 실험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점프의 카스텀 디자인에서는 그러니까 RSM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 RSM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주로 유의한 인자를 스크리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에 주로 이런 디자인으로 디옵티멀리티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D라는 말은 이 이제 X 프라임 X 행렬식 디터미넌트에서 명칭 유래했다 뜻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데 혹시 D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D 옵티멀리티가 주요인자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최적 기준에 비해서 반대 측면에 있는 게 I 옵티멀리티입니다. 요거는 여기 이제 Y 저편이라고 할 수 있는 B의 분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중심점에서 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표면 실험인 경우가 대표적인 여기에 I 옵티멀리티에 해당되는 실험이라 할 수 있고 여기 I 옵티멀리티 I는 이제 미분의 인테그레이션의 미분의 적분의 I에서 명칭 유래한 것이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냥 좀 그림으로 조금 보면 만약에 이제 2인자 RSM 인자가 두 개 있는데 이걸 RSM으로 실험 횟수 12번을 하면 D 옵티멀리티는 이렇게 실험을 디자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점 같은 이제 이런 데서 모서리 지점에서 바깥 지점에서 실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의한 인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I 옵티멀리티 우리가 이제 최적화 모델링 같은 걸 하게 되면 반응 표면 실험을 이용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중심점에서 여러 번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빌드 같은 걸 그래서 이렇게 하게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보면은 그게 이제 내적 분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D 옵티멀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서 더 이제 분산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예측 분산을 비교해 보면 바깥쪽 분산은 이제 D 옵티멀리티가 조금 작게 되고 반면에 I 옵티멀리티는
중간지 센터 포인트 근처에서 예측 분산이 조금 작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험는 구간을 비교해 보면 전체 설계 공간의 90% 이상에서 여기 주황색인 I 옵티말의 예측 분산이 여기 D 옵티말보다 이제 파란색인 D 옵티말보다 예측 분산이 작은데, 이것은 이제 I 옵티말은 말씀드린 대로 그 최적화 용도로 쓰는 I 옵티말은 이제 전체 실험 공간에서 예측 분산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두는 반면에 D 옵티말은 이제 실험점에서 예측 분산을 줄이는 데 중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 플롯을 비교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옵티멀리티란 말과 유사하게 이피션시란 말도 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옵티멀리티는 이제 실험 디자인의 우수성을 측정하는 수학적인 기준이라 볼 수 있고, 요 이피션시는 효율성이라 해서 실험 디자인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상대적인 그 효율성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실제 카스텀 디자인에서 점프가 옵티멀리티를 선택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점프는 이제 사용자가 특별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이제 그 RSM일 경우에는 I 옵티마를 디폴트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A 옵티마, 중간에 A 옵티마도 있는데, 요거는 주요가나 이인자 상호작용 추정을 하기 위한 이수준 실험일 경우에는 A 옵티마이 되고, 그 외에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A 옵티멀, I 옵티멀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주로 이제 일반적인 스크리닝 상황에서는 D 옵티멀로 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캡처해놓은 것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3인자일 경우에 우리가 점프해서 카스텀 디자인에서 런수를 디폴트로 했을 경우하고 그 미니멈으로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놨으니까 오늘 조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스텀 디자인하고 다르게 클래시컬 RSM이라든지 클래시컬 디자인의 스크린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클래시컬 RSM은 이제 옵티멀리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스텀 디자인처럼 이제 그 다이나믹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아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직교성을 완전히 만족하기 때문에 옵티멀리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 디자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완전 배치법은 이제 점프에서는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디자인 진단 결과가 출력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주요가하고 상호작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직교이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완전 배치법일 경우에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왼쪽 캡처라는 것은 이제 스크리닝 디자인 부분 배치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옵티멀리티하고 이피션시의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요건 이제 점프의 매뉴얼에 있는 부분을 캡처해놓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카스텀 디자인을 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리닝 디자인이면 디옵티멀, 그다음에 반응 표현을 활용한 그 최저가 실험이면 이제 하이 옵티멀리티를 점프가 자동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프를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커스텀 디자인을 하게 해볼 건데, 기본적인 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시컬 디자인이 이러한 이제 그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 디자인이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배포해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파일을 제가 배포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예제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9개를 나눠주는데, 시간이 제가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4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좀 저렇게 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 조금 된다면 8번하고 9번은 좀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장 이제 여기 1, 2, 3, 4는 이제 커스텀 디자인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기본적인 알아야 될 거고, 5, 6, 7은 조금 이제 그보다는 조금
레벨이 있는 얘기인데 실무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5, 6, 7번까지는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반응치는 이제 매치 타겟인 이제 뎁스 오브 컷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연속형 인자가 4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2차 공유력과 및 인자 상호작용을 추정한다. 즉 반응 표면 실험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실험 횟수가 20번밖에 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커스텀 디자인에서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 커스텀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컬 디자인에서 한번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연속형 인자가 4개죠. 그러니까 DOE에 제가 지금 노트북을 2개 쓰고 있는데 하나가 넘어졌습니다. DOE 클래시컬 디자인으로 반응 표면 실험을 설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리스판스 서피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팩터가 4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 네, 4개로 이렇게 그래서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 박스 백엔으로 하면 27번 실험을 해요. 그다음에 중심 합수법 중에서 센터가 2개짜리인 거를 90점이 2번 실험을 한 걸로 하면 26번 실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27번, 26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여기 보시면 실험의 수가 20번밖에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커스텀 디자인에서 20번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그 반응치하고 팩타에 대해서 그 테이블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반응치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DOE 플랫폼이든 반응치하고 팩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때 직접 타이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테이블이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불러오면 되잖아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커스텀 디자인을 하니까 DOE에 커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DOE 리스판스 테이블이 열려 있다면 커스텀 디자인에서 로드 리스판스 하면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리스판스 테이블 닫고, 그다음에 제가 어태치에는 여기 뎁스 팩터에 대한 팩터에 대한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이거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커스텀 디자인에서 빨간색 삼각형 누르고 로드 팩터 하면 불러와지죠. 그래서 와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반응 표면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 모델에서 RSM을 클릭하면 됩니다. RSM을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서 보신 것처럼 미니멈으로는 15번, 그 다음에 디폴트 21번이지만 그러니까 미니멈 이상의 횟수로는 무조건 이제 커스텀 디자인에서 실험을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번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 20번 고려해서 여기다가 이제 유저 실험 횟수를 여러분이 20번으로 지정을 하고 메이크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실험 디자인이 되는데 한 5초, 10초 정도 걸리고요. 디자인된 결과가 이렇게 있으면 20번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메이크 테이블을 해서 이렇게 실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제 실제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험 횟수의 어떤 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 횟수를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실험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서 첫 번째 예시를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이건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제약 조건인데 있습니다. 자, 연속형 두 요인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샵이라고 빵집에서 빵을 굽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연속형 요인 시간하고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00도 200, 100초, 200초?
온도는 350도, 450도라고 하겠습니다. 실험 예산은 총 실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이 8번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그 주요가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너무 고온이고, 그러니까 너무 고온에서 장시간 구우면 빵이 타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저온에서 단시간 실험을 하면 이제 빵이 구워지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을 하니까 시간과 온도의 합이 500 이상 600 이하의 조건에서만 실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 시간 200, 온도 450 정도 되면은 너무 고온 장시간에 대해서 빵이 타게 되고, 온도 100, 시간 350이 되면 너무 단시간이라서 좋은 단시간이라서 빵이 구워지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난 이게 뭐 샘플로 있지만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이에 카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실험을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치 Y는 이제 별개로 놔두고, 실험에서 중요한 거는 벡터에 대한 디자인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연속형 요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요인 두 개, 그다음 헤드 벡터에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 타입이 있는데 연속형 요인이니까 컨티뉴스 그리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응치에 대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하나는 타임이고 하나는 템퍼, 온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100, 200, 350, 450죠. 이거는 100, 얘는 200, 얘는 350, 450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여기 컨티뉴어스 눌러서 이렇게 그 실험을 해도 되는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 조건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모델 아웃라인 위에 define factor constrain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과 온도의 선형 제약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냥 느낌상 보죠. 스페시파이 리니어 컨스트레인트 눌러가지고 헤드 어떻게 시간과 온도의 합이 500 이상 600 이하의 조건에서만 실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두 개 합쳤을 때 이게 600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500 이상 500 이상 600 이하니까 한 번 더 눌러서 1, 얘는 부동어를 이렇게 바꾸고 500으로 하면 돼요. 그죠? 5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에 선형 제약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것들은 뭐 효과 추정하기 위한 실험 8번 하겠다. 여기 8번 돼 있잖아요. 그죠? 8번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메이크 디자인 하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실험 테이블이 디자인 되었는데 이렇게 타임하고 템포 설정했는 게 아까 제약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임과 템포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 이렇게 타임, 템포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 밑에가 보시면 너무 지금 마우스를 제가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500 이하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두 개를 합쳤을 때 600 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그 안에서만 실험이 디자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한 선형 제약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그 다음 예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이제
세 번째 예시는 조금 더 복잡한, 아까 그 PDF 자료에서 받는 조금 더 복잡한 그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 요인이 두 개가 있고, 3수준 범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표면으로 실험을 하고 싶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촉매 A일 경우에 상관없는데, 촉매 B일 경우에는 온도가 이렇게 빨간색 된 부분, 350도에서 400도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촉매 C일 경우에는 650도에서 750도인 부분을 제외하고 실험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OE 카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일단 이제 실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디자인하는 연습하니까 반응식을 놔두고 팩타를 보겠습니다. 팩타는 이제 연속형 두 개, 3수준 범주 한계잖아요. 그러면 연속형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 연속형 클릭을 하고 또 한 개짜리 3수준 3 카테고리칼 3레벨이죠. 그죠? 클릭을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 팩터 이름하고 수준 값을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템포, 캐탈리스트고 얘는 이제 타임은 500, 560 그리고 템포는 350, 750이죠. 350, 350, 750, 750, 750. 얘는 이제 촉매는 A, B, C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단에 컨티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약 조건을 보면 아까 그 실습 2번에서 했던 거는 선형 제약인데 여기 선형 제약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촉매하고 온도에서 그 결합된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있는 disallowed combination filter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disallowed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실험할 필요가 없는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disallowed에서 촉매를 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촉매를 선택을 하고 and 그러니까 촉매 B에서 그죠? 촉매 B에서 and disallowed 된 구간이니까 온도 350, 450이 필요 없으니까 템포 스택하고 350, 450이 아니고 400에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촉매 B에 대해서 각 조건이 설정됐어요. 촉매 C는 해야 되니까 C는 여기서 엔드하면 안 되고 촉매 C일 경우에는 이러는 거니까 or 여기 다시 촉매 C일 경우에 텔로스 촉매 C and 촉매 C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650에서 온도 650에서 750에서 구간에서 실험을 disallowed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템퍼 650, 750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RSM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서 실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메이크 디자인 클릭을 하면 실험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메이크 테이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게 그 우리가 했던 여기에 제약 조건을 제대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맨 똑같이 앞에서 실습 예시처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타임을 X축, 템포를 Y축에 놓고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로 분리를 하면 잘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그 캐탈리스트 B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실험이 없죠. 그죠? 그리고 캐탈리스트 C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650 이상의, 온도 650 이상에서 실험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약 조건을 반영을 해서 실험 설계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실습 3번은 이제 콤비네이션 두 개 인자들의 그 콤비네이션 제약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습 2번은 선형 제약의 경우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락 인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블락 인자는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 고려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이유로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벡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흔한 블락 인자가 그 실험 수가 많을 경우에 하루에 실험을 다 모으면 날짜가 만약에 뭐 며칠, 3일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그 3일이라는 날짜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날짜를 블락으로 설정해야 되고, 또는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하나의 장비에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장비의 어벨러비티 때문에 뭐 2개 또는 3개 장비에서 시험을 해야 된다. 근데 장비 원래 고려하지 않았는데 장비 간의 차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장비를 블락 인자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커피 그라인딩 케이스인데 커피의 강도라는 여기 반응치가 있고 1.2에서 1.4 그리고 이제 팩터는 이렇게 범주형 그 커피 그라인딩에 미디엄을 할 거냐 코스를 할 거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연속형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나 비용 제약 때문에 실험을 12분만 밖에 주요과 추정을 위한 실험 12분밖에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스테이션이 3개이기 때문에 스테이션당 4번 실험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카스텀 디자인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 뭐 반응 실험 두고 그다음에 팩터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범주형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범주형 2수준이니까 카테고리카 2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연속형 3개가 있죠. 연속형 3개가 있습니다. 연속형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션이라는 블락이 있는데 스테이션이 3개 있으므로 스테이션당 4번 실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블락 인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블락을 이제 팩터에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블락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드 팩터에 블락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블락당 실험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로 든 것은 스테이션당 4번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 4runs per block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continue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실험 블락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 블락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험 횟수는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2부분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메이크 디자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일반적인 경우에 블락을 설정하면 블락 인자의 특성상 디폴트는 뭐냐면 블락 자체는 그대로 순수대로 하고 블락 내에서만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이제 완전 랜덤이 가능하다 블락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면 이렇게 그냥 랜더마이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블락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실험 횟수를 블락 내에서만 랜덤하기 때문에 이렇게 랜더마이즈 within 블락스를 선택을 하고 메이크 테이블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을 디자인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헤더 그래프로 열려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X5가 이제 그 블락 인자인데 이렇게 보시면 블락은 순수도 되고 나머지 X1, X2, X3, X4가 해당 블락 내에서 랜더마이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험을 했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가 이렇게 실험 1, 2, 3은 설계해 봤으니까 디자인 실습 4에서 실험 결과를 한번 적어해 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12번 실험했고, 그죠? 연속 그 홈지 하나, 연속형 3개, 블락 인자 하나, 그 다음에 반응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테이블 패널에 생성된 모델을 클릭을 해서 실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주역값만 보기로 했던 실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이펙터만 반영이 되고 런을 클릭합니다. 런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5가지 중에서 이제 보시면 p-밸류로 보시면 차지, 스테이션이랑 블락, 타임이라는 변수는 중요한데 온도하고 그라인드는 중요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중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라인드하고 템퍼리처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설정이 되고 자 여기 프로텍션 프로파일러를 보고자 하는 것은 블락 인자는 말 그대로 블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텍션 프로파일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 오늘 처음 웨비나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8월달에 연속된 3번 앞 3번의 그 웨비나에 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족도 함수 걸어가지고 우리가 최적화를 하려면 프로텍션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maximize desirability라고 하면 강도가 지금 1.3일 때 매치 타겟으로 반응치의 타겟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조건일 경우에 Y인자가 이제 최적화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는 블락이 있을 경우에 우리 살펴보는데 블락 인자를 커스텀 디자인에서 디자인할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걸 한번 뭐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락 인자이기 때문에 프로덕션 프로파일러 같은 데서는 블락 인자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4개의 예시는 봤고 여기 5, 6, 7번이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실무적인 실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5번째 예시를 보도록. 이거는 이제 제가 5번째 예시에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아까 그 오그멘트 디자인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기존 실험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1차 순차 실험의 목적에서 1차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제 그 2차 실험, 오그멘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를 에 대한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치는 이제 수율, 매치 타겟 90%가 타겟인데 최소 80%의 리미트를 가지는 수율 반응치가 있고 코스트 425 이하. 그 다음에 4개의 팩터가 있습니다. 4개 연속형 팩터. 그래서 실험 설계했는 것만 보면 디자인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반응치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속형 4개 이제 이 수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험 횟수가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교락이 되어 있습니다. 2개짜리 2인자 교작용이 교락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니셜 스크리닝 데이터라는 게 1차 실험했는 결과입니다. 실험했는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2차 실험했는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치채셨겠지만 팩터가 이렇게 4번입니다. 팩터가 4번이고 그 각각의 팩터들이 2수순씩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원래 완전 배치법을 하면 2에서 4승 실험, 16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총 실험 횟수가 8번이니까 2분의 1 부분 배치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은 이제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이렇게 보면 스크린을 클릭해 보면 그 필드에 대해서는 온도만 유의하고
코스트에 대해서는 프레시하고 캐탈리스트 등이 유리합니다. 그죠? 요 결과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간 관계상 요 1차 실험에 여러분들이 1차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1차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1, 2, 3, 4, 5번 결과하고 그 다음에 2차 실험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차 실험은 그렇습니다. 아까 것처럼 필드에 대해서는 템퍼레이처만 유의하고 그래서 2차 실험에서 이걸 한번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코스트에 대해서는 프레시하고 캐탈리스트가 유의한 그 주요가가 두 개의 반응치에 대해서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액턴트 곱하기 프레셔 및 요 그 이인자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모든 가능한 2차 공유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2차 실험에서. 그리고 1차 실험에서는 템퍼레이처의 실험 범위를 220, 240으로 했는데 넓혀가지고 220, 240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총 실험의 수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24번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1차 실험에서 8번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실험 12번을 해서, 추가적으로 12번을 해서 어떤 뭔가 포인트를 찾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 포인트에서 4번 정도로 검정 실험을 3차에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동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차 실험을 위해서 오그멘테이션 방향이 뭐냐면 템퍼레이처의 범위를 이렇게 220에서 200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1차 실험에서 볼 수 있는 3개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리액턴트 곱하기 프레셔를 빼고 나머지 2개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그 요인에 대한 2차 공률 효과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옵티멀리티 기준을 디옵티멀리티에서 아이옵티멀리티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차 실험 결과인데 여기서 옵티멀리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멀리티는 여기 지금 우리가 4번의 실습에서 본 것처럼 DOE 카스텀 디자인이 아니고 여기에 그 밑에 있는 옵티멀리티 오그멘테이션 디자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Y하고 X를 설정합니다. 지금은 빌드 코스트가 Y고 리액턴트 프레셔까지가 X죠.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오그멘테이션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오그멘테이션 방향은 그 오그멘테이션 초이스가 이렇게 6가지 버튼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오그멘트를 클릭합니다. 그 클릭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템퍼리처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죠. 실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여기 팩터의 그 밸류 설정에서 그냥 값을 바꾸면 됩니다. 220, 240으로 된 거를 여기 지금 예시로 된 거는 200, 240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필요한 2개의 상호작용 제거니까 요게 이제 여기 리액턴트 곱하기 프레셔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를 제거합니다. 제거했죠? 우리가 커스텀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필요한 효과만 반영하고 필요하지 않는 효과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예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4개의 인자에 대해서 파워가 제곱이죠. 파워를 보겠다는 것은 4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파워에서 제곱 2차 공유 효과를 보고 싶으면 파워에서 세컨드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4개의 2차 공유 효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옵티멀리티를 하이 옵티멀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옵티멀리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왜 변경을 하냐면 1차 실험은 이제 스크리닝 디자인인데 2차 실험은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하면서 공률 효과를 보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바뀌었죠. 그래서 D 옵티멀에서 I 옵티멀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거는
옵티멀티 크라이티리언에서 make I optimal design으로 들어가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이제 2차 실험 횟수를 12번 한다고 했죠. 실험 횟수만 반영하면 돼요. 그래서 오그멘테이션 디자인에서는 실험 횟수 반영하는 것은 여기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1차 실험 횟수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차 실험 횟수가 8번이고 2차 실험 횟수가 12번이니까 여기다가 8 더하기 12에서 20을 집어넣으면 2차 실험을 12번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 디자인을 클릭을 하면 하고 메이크 테이블을 하면 이렇게 그 25번에 여기니까 기존 실험 결과 8번 꼭 그걸 포함해서 해석할 때는 추가 실험, 2차 실험 12번을 해서 이렇게 1더 코스트의 값을 입력하고 이제 실험을 하면 되겠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 해석하는 거는 여기 오그멘티드 디자인 데이터라는 것에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필드보다는 코스트의 가중치 2를 넣어서 해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중치를 반응치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거는 실험 디자인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DOE 카스텀 디자인에서 여기 임포턴스에 1, 2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컬럼 인포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임포턴스를 이렇게 그 컬럼 속성에서 중요도를 1, 2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실험 결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제 실험 결과를 1, 코스트 2라는 가중치를 반영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Analyze Fit 모델 화면이 열리고 여기서 이걸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펙트 서머리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유의하지 않은 인자를 제거하면 되겠죠.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렇게 유의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가 있어요. 그 빌드하고 코스트가 빌드는 이제 매치 타겟이고 코스트는 이제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반응치 옵티마이즈 디자이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맥시마이즈 디자이브 또는 맥시마이즈 리멤버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만족도 함수를 반영해서 최적 조건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만 보면 안 되고 제가 실제로 최적화를 할 때는 컨투어 프로파일러 밑에 있는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눌러서 이렇게 최적 조건을 같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안 하신 분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 요 컨투어 프로파일러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좀 복잡한데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하단에 반응치가 있는 부분에서 그 보고자 하는 내가 관심 있는 반응치의 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1드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이 90이고 그 로우 리미트가 80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내가 보고 싶은 게 아주 이제 범위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88에서 90까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일까요? 뭐 이렇게 한 400이야? 범위가 나올라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흰색으로 간단하게 보면 여기 흰색 여기 필드하고 코스트의 리미트 바깥에 표시하는 이렇게 컬러로 된 컬러로 된 스페이스가 아닌 순수 흰색 부분이 여기 1드의 88, 90, 그 다음에 코스트 400 이하를 만족하는 옵티멀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이렇게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그 캐탈리스트 템퍼리처 프레셔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옵티멀한 스페이스를 만족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지금처럼 인자가 3개면 하나 더 그려야 되죠.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여기 지금
2차원에서는 두 개밖에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컨트롤 팔레에서 하단에 있는 멀티플 컨트롤 프레임을 클릭을 하면 이게 X축에는 뭐 캐탈리스트, Y축에는 프레셔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다른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현재 조건에서 Y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399를 만족하는 게 있나? 아직은 있네요. 코스트 399까지는 만족하는 공간이 있네요. 39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석,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지났는데 원래 그 시간이 공지를 낼 때는 80분이거든요. 그래서 5번까지 했는데 6번, 7번까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셀프 스타디가 가능하실 거니까 6번하고 7번 조금 이제 큰 케이스인데 설명을 들으면 무리 없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6번은 자동차 도화 실의 밀봉 케이스고 7번은 미생물 배양 공정 최적화에 대한 간단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치, 여기에 그 자동차 도화 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동차 문 닫고 열 때 보면 그 도화의 하단에 고무로 된 실 부분, 그 부분의 밀봉입니다. 그리고 반응치는 이제 이렇게 리크부터 시작해서 문을 닫으니까 리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리크부터 시작해서 폴스, 원가 이렇게 전부 다 미니마이즈로 된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치가 있습니다. 반응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크는 이 중에서 그래도 또 이렇게 그, 그 반응치 Y가 정규 분포에서 크게 위배될 때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어떤 변환을 해서 이제 가능한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로서 지금은 이제 리크 같은 경우에는 로그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 리크는 다른 중요도가 511 다른 것보다 5배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요인은 이렇게 그 연속형 5개, 범중 7개, 7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또 지금 접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계적인 업무나 자동차 회사 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또 도화 실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범주형은 이제 2수준도 있고 3수준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만족도 함수를 활용해서 최적 조건을 설정하는 게 기본적인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조건에서 일부 요인의 변동성을 반영해서 반응치에 대해서 공유 능력을 추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실험론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실험을 60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7개의 팩터가 있고 그 오른쪽에 3개의 반응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험 했다고 가정을 하면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모델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하나의 차이점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리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교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면 뭐 테이블에서 변화할 수 있는데 여기 애널라이즈 핀 모드 실행 화면에서 리크를 선택하고 오른쪽 밑에 보면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를 선택을 하고 요거 로고 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고에 리크 반응치에 대해서는 로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핏 세퍼레이트는 이제 반응치를 각각 또 해석을 하는 이렇게 선택하면 각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반응치를 이렇게 보시면 세 개의 반응치를 각각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던 것처럼 이렇게 중요하진 효과들을 이펙트 서머리에서 중요하지 않는 효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해석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해보니까 이게 좀 많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주어진 웨비나 시간에 다 하기 어려워서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내놨습니다. 해놨는데 유의하지 않는 효과 제거 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로그화 시킨 리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폴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두 개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형태로는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러를 하게 되겠죠. 프로파일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족도 함수 같은 거를 써서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족도 그게 설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냐면 음, 그 스롭스 변수나 하이트처럼 그런 것들은 3%를 많이 가지는 변수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두 변수의 변동성에 근거해서 반응치를 시뮬레이션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지난주 웨비나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었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리고 반응치에 대해서 랜덤 노이즈를 반영을 해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는 이렇게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반영하려고 하면 프로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이렇게 빨간색 선을 클릭을 하고 세 번째에 있는 시뮬레이트를 클릭을 하면 예, 그 반응 표면이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팩터들은 그대로 두고 지금 예시를 든 거는 스롭스의 표준 편차 0.05, 하이트 변수에다가 표준 편차 0.5라는 변동성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의 sam플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픽스드로 된 거를 두 변수 픽스드 된 거를 랜덤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S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각각 0.05, 0.5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0.05, 0.5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반응치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랜덤 노이즈를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랜덤 노이즈는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진 랜덤 데이터에다가 그 민스퀘어 에러만큼의 루트 민스퀘어 에러만큼의 3% 가지는 어, 랜덤 값을 더 추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의 랜덤 노이즈를 리크하고 이렇게 홀수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각각 0.1하고 0.5 정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0.5 정도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테이블을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시뮬레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로의 개수는 임의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런 조건을 다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하단에 있는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조건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에서 공정 능력 분석을 한번 해서 실제로 공정 능력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예시적으로 리크가 USL 1일 때 공정 능력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크가 여기 있는데 얘에 대해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격력 분석을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를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스펙이 1이라고 되어 있죠. USL 1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캐파빌리티에 USL 1 넣고 이런 거 클릭하고 서브 그룹 같은 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USL만 넣고 OK를 클릭을 하면 리크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력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SPK 2.342로 공정 능력이 아주 우수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6번째 케이스에서 본 거는 그 이제 반응치에 대해서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최적 조건을 가지는 X인자들의 최적 조건이 말 그대로 옵티멀 포인트잖아요. 그것들이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그 Y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가 우리가 공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전 또는 사후에 추정을 해봐야 그게 진짜 옵티멀한 포인트인지 옵티멀한 스페이스인지를 우리가 컨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고 긴 예시였는데 그다음에 실습 여기 7번째 미생물 배양 공정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일전에 정리를 해서 한번 제 블로그에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DOE 사례라고 된 부분을 이걸 하면 그 미생물 배양 공정에 대한 실험 결과 이제 그 부분은 공정 수율을 높이는 데 1차 관심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급 속도를 비롯해서 목화방화물 온도, pH 등 4개의 연속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4개 인자의 최초값, 그때의 수율은 41%. 4가지 공정 변수하고 수율과의 관계를 규명해서 수율을 극대화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디자인 기능을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율이니까 맥시마이즈 이게 컨스트레이션이니까 완전 수율은 아니지만 수율과 같은 성격의 반응치라 보면 되겠습니다. 맥시마이즈 그리고 여기 4개의 실험 팩터에 대해서 코드화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1로 팩터에 대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어떻게 했냐면 RSM을 선택을 했고 선택해가지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2차 공유 효과 및 2인자 상호작용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실험 같은 경우는 그 중심점에서 3회 실험 추가를 해서 중심점에서 예측 분산을 좀 최소화시켜가지고 중심점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세터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3번을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실험 결과가 있는데 실험은 이제 대회가 24번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 실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실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험이 이제 이렇게 24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3번은 이제 실험을 못 해가지고 실험 결과가 이제 그 21번밖에 없다. 그런 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쭉 그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러 했고 그다음에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절트라고 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얼 컬티베이션에서 미생물 배양에서 커스텀 디자인 리절트라고 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24번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뭐 이러면 잘못했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실험 결과가 23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한다고 하면 애널라이즈 지금은 제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이거 이거는 했던 결과고 만약에 그냥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죠? 얘가 y니까 y 선택을 하고 앞에 있는 4개를 RSM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매크로에서 리스폰스 서피스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서 런을 클릭합니다. 실험 결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유의하지 않는 자를 제거해 나갑니다.
제곱, 제곱, 제곱. 영적 부분은 좀 난감하죠. 뭐 포함시켰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게 뭐 비별력 값만 보고 해석할 건 아니고 요 효과를 제가 끄니 말 건지 비별화학뿐만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필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AC로 가는 거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보고 하단에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그 최대화되는 게 좋은 그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 만족도 함수를 걸어보면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105까지가 나옵니다. 나오고 요거는 이제 그 콘스트레이션이니까 일반 수율하고 다르게 10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팩터가 4개 있습니다. 팩터가 4개일 때 요럴 때 팩터가 짝수개면 컨트롤 프로파일러를 보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더 3개면 이렇게 컨트롤 프로파일러는 그 2개씩 2차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4개면 이렇게 2차원에 2개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팩터 프로파일러 되어서 컨투어 프로파일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리미트를 얼마? 100 정도 잡아도 되겠죠. 아까 100 넘게 나왔으니까 100 잡으면 이거 없네. 100을 만족하는 게 100을 만족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조금 100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 피드레이트 컴플렉스 컴파운드인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에 컨트롤 프로파일러에서 멀티플 컨트롤에서 여기 X축, Y축에 들어가는 변수를 여기 2개 말고 나머지 이렇게 pH, pH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벡터에 링크 프로파일러를 그리면 그걸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수율을 만족하는 Y 값에 대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저거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생물 배양 공정까지 나머지 2개는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거를 또 8번하고 9번 그 예시가 어떤 건지만 좀 살펴보고 여러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바이오나 케미칼이나 뭐 메디칼이나 스틸 같은 쪽 업종에서는 혼합물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혼합물 실험은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 디자인의 믹스처 디자인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카스텀 디자인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팩터의 성격을 믹스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유용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클래시컬 디자인의 믹스처 디자인에서 하는 것보다 이 그 카스텀 디자인에서 혼합물 실험을 하면 혼합물이 아닌 비혼합물 인자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요인의 성분이 일반 혼합물 실험은 당연히 혼합물이니까 합쳐서 10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합쳐서 100이 안 되는 경우에도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이제 카스텀 디자인에서 믹스 디자인인 경우에도 카스텀 디자인에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실험 결과를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서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서 최소 제거법으로 회계분석의 기본 로직의 최소 제거법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최소 제거법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텝와이즈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모델을 클릭을 하면 우리는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롬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 퍼스널리티에서 실험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최소 제거법이 아니고 스테바이저나 뭐 그런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9번째 든 거는 여기 스테바이저로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여기 이제 스테바이저로 해석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그 블로그에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8월달 4번에 걸쳐가지고
DOE 특별 웨비나를 했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커스텀 디자인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계속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DOE에 대해서, 특히 점프의 DOE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계속 그 녹화된 부분을 점프 코리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걸 DOE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10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에 한 이틀에 거쳐가지고 DOE에 대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번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점프 그 커스텀 디자인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